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20강 지표변화와 지질제의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 공부해 봤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2시간 총 공부하는 내용 중에 3가지 주제가 들어간다고 했죠. 풍화, 사태, 그 다음에 지질제. 내용이 아주 어렵지 않은데 꼭 시험에 출제되고 수능에도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풍화 모두 다 정리해 봤었고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안식각 위주로 정리를 했었죠. 오늘 이 시간에 사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사태 마무리될 내용은 사태의 종류. 슬프게도 아직 수능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짧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태는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지질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건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판구조론을 공부했을 때 지진 파트 그리고 판구조론을 하기 앞서 공부했던 화산 파트를 그대로 복습하되 포커스가 다르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지진과 화산으로 인한 피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경향성이 지진 파라든지 지진의 세기라든지 혹은 용암의 성질에 따른 화산재의 형태보다는 이런 지진과 화산으로 나타나는 재해 측면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 수업 시간에 모두 흡수하고 책 덮으셔야 돼요. 됐죠? 자, 첫 번째 사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태 종류는요. 많아요. 아주 많은데 선생님이랑 미끄러짐 종류 3개 그 다음에 유동이라고 하는 파트 2개에서 5개만 정리를 할게요. 자, 사태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이걸 하나 써주면 제일 편해. 산사태 이렇게 해주세요. 눈사태도 있고 싱크홀도 된다고 했어요. 자, 사태는요. 경사면에서 물체가 암석이 될 수도 있고 토양이 될 수도 있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동하는 겁니다. 즉, 이런 이동 형태에 따라서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미끄러짐, 두 번째는 유동이에요. 됐죠? 이 미끄러짐과 유동의 가장 큰 차이는 미끄러짐 같은 경우에는 암석이든 토양이든 내부 구조에 큰 변화를 유발하진 않습니다. 주로 암석이 돼요 또. 그런데 유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성이 큰 물질이 흘러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끄러짐과 다르게 내부 구조에 변화가 있겠죠.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미끄러짐부터 볼게요. 미끄러짐에는 낙하,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미끄러짐, 그 다음에 함몰이 있습니다. 아마 굳이 선생님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림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오실 거예요. 첫 번째, 낙하. 경사면에서 주로 암석이죠. 암석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것을 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테일러스입니다. 테일러스. 자, 지난 시간에 테일러스는 선생님이 풍화의 관점으로 정리를 했어요. 어떤 풍화라고 얘기를 했죠? 주로 기계적 풍화였습니다. 기계적 풍화 중에서도 주로 동결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무엇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사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태에서 테일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급한 것처럼 낙하라든지 혹은 곧 언급할 미끄러짐 사태로 인해서 만들어질 경우가 큽니다. 그럼 이제 테일러스를 왜 선생님 여기 넣었는지 정리가 되죠. 테일러스는 2가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풍화로 접근할 때는 기계적 풍화 동결 하셔야 되고요. 사태로 접근할 때는 주로 미끄러짐 중에서도 낙하나 미끄러짐으로 만들어진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뭐지? 그래서 테일러스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기계적 풍화 작용으로 자그맣게 쪼개진 돌 조각들이 경사면의 사면 아래 모여있는, 즉 퇴적 지형이다, 이렇게 테일러스를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일러스는 2가지 관점으로 모두 정리를 할 거. 됐죠? 자, 미끄러짐은 말 그대로 경사면에서 암석이나 토양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형태고요. 함몰, 이 함몰 같은 경우에는 암석보다는 주로 토양입니다. 하단부가 급격히 제거가 돼요. 하단부가 급격히 제거가 되면 당연히 상부에 있던 토양이 푹 주저앉겠죠. 이런 걸 우리가 함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미끄러짐의 종류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유동 종류 두 가지인데요. 흐름과 포행이에요. 사실 흐름과 포행이 앞으로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흐름은 뭐냐면 경사면에서 주로 토양이 돼요. 토양이 물을 많이 머금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경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립니다. 그걸 흐름이라고 하고요. 흐름 중에서도 지금 그림과 같은 토, 석, 유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왜 흐름이 중요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 하나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주로 흐름 중에서도 토, 성, 유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와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한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습니다. 이런 계절적 특징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발되는 사태의 종류는 흐름 혹은 토성유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반해서 포행, 크림입니다. 이 포자가 기어갈 포자예요. 선생님이 유일하게 한자를 줬어요. 한자를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어간다고요. 가장 느립니다. 가장 느림. 그리고 이 경우에서도 암석보다는 토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토양 입자가 물을 머금고 있어. 물을 머금고 있을 때 새벽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알갱이들이 얼어서 알갱이 사이에 수분이 얼어 이렇게 서게 됩니다. 즉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게 돼요. 즉 동결할 때는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해가 딱 뜨면 녹겠죠. 앞으로 툭 떨어집니다. 툭.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을 보게 되면요. 동결할 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경사면과 수직입니다. 그런데 해가 딱 떠서 녹아서 앞으로 툭 떨어질 때는요. 수평면에 수직인 관계가 나타나요. 그렇죠. 토양 입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토양 입자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걸 서리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론 현상은 눈으로는 잘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관측이 되지 않고요. 이런 거지. 토양에 비석이 서 있거나 좀 전신주가 서 있어.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이건 포행으로 인해서 기울어진 거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가장 빠르다. 가장 느린 사태의 종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흐름과 포행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둘 것.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태를 다 정리를 했어요. 뭐만 하나 더 기억할까? 자, 사태, 산사태입니다. 우리 저기 앞에서 자원 파트에서 뭘 공부했었냐면 토양, 자원으로서 토양을 정리하면서 토양의 유실 공부했죠. 토양의 유실. 같이 정리해 두셔야 돼요. 왜? 산사태가 났다고 생각해봐. 토양이 어마무시하게 유실이 크게 일어나겠죠. 그럼 이거예요. 토양 유실 방지 대책이 결국은 사태 방지 대책과 같은 맥락으로 있는 겁니다. 어떤 종류 대표적으로 있었죠? 사방댐. 그 다음에 다락로. 계단식 논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걸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사태가 발생한다.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 앞에서 공부한 토양 유실 방지 대책, 사방댐과 다락로 첫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유형이 주로 사태 중에서 흐름이라고 있잖아. 물을 많이 포함한다고 있기 때문에 배수 시설을 잘하면 되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함에 따라서 사태를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사태는 마무리.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자연재해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판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봐요. 이제는 첫 번째로 지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명재산 피해가 나타난다. 우리가 그걸 공부하진 않겠지. 그래서 주로 어떤 관점으로 공부하냐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재해 중에서 지진 해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쓰나미라고 얘기하지. 쓰나미에 대해서만 집중 공략해서 정리를 할게요. 완전 중요하겠죠. 지진 해일은 재해 중에서도 1순위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해일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먼저 해야 될 선행이 있어. 아주 간단하게 해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파동입니다. 바다의 파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주로 지진해일 쪽이 되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해저의 지진 혹은 화산활동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해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파가 무엇이다 이런 종류는 언급하지 않고요. 해파의 요소만 짧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해파 역시. 해파가 어려우면 파도라고 생각해도 지구과학 원 수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예요. 제일 높은 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루라고 합니다. 파에서 제일 아래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마루에서 골까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파고라고 얘기합니다. 더 요인이 많아. 근데 우리는 지금 쓸 내용이 파고와 파장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파의 요소 중에서 마루, 골, 파고, 파장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지진의 일이 일어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진의 일입니다. 여러분 해일이 뭐예요? 설마 해일을 모르진 않겠지. 자, 지진의 일을 쓰나미라고 얘기합니다. 쓰나미.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거지. 지진 해일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을 지진 해일이라고 합니다. 뭐 정의를 따로 물어보진 않아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지진 해일은 왜 발생을 하는가? 네, 원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혹은 화산이 발생을 해요. 그럼 뭘까? 지진이 뭘까? 지진은 어떤 퇴적층이 오랫동안 힘을 받았을 때 더 이상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층이 툭 끊어지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에너지가 파동 형태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바닷속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다시 말해 결론만 얘기하면 단층이 발생하면서 해일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 파가 물을 밀어 올려요. 파가 밀어 올리게 되는데 이런 거지. 지진의 일에서 제일 무서운 점이면 해안에 가까이 오면, 해안가로 오게 되면. 해일은 굉장히 파장이 길어요. 수백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천해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천해파는 모르셔도 됩니다. 지구과학 2 내용이니까. 이런 천해파는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해안가 가까이 오게 되면요. 속도가 감소합니다. 파장도 짧아져요. 그럼 이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 네, 바로 파고로 가죠. 파고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을 우리가 지진 해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두 번째로 기억하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자, 지진 해일은 해저 지진해 혹은 화산에 의해서 발생한다. 두 번째는요. 해안 가까이 오면 무엇은 속도는 느려지고요. 파장은 짧아지고요. 그만큼 에너지를 모두 어디에 모은다? 파고에 모은다. 파고는 높아진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해안 가까이 오면 해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지진 해일이 발생했다. 경보가 울리면 먼 바다에 있던 배가 굳이 해안가로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먼 바다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단층이 딱 발생하면서 해일이 급격히 높이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단층이 딱 발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런 거야. 해일이 발생하기 직전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빠져나감. 됐죠? 이때 대피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지진 보세요, 여러분. 지진이 발생하면요. 해일이 발생할 때랑 조금 다르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선 제2차 화재를 대피하기 위해서 가스밸브 잠그죠.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 지층이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탈출구를 확보해야 됩니다. 창문을 열어두거나 문을 열어두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책상 같은 곳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한다.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네, 이게 시험에 나와요, 내신에서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진 해일은 지진해에서 발생하는 해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1번 비상 조건이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해일 발생 직전에 수위가 확 물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마치 어떻게 될까? 밀물처럼 보입니다. 썰물처럼 보여요. 썰물처럼. 그래서 물이 쫙 빠지는 요때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됐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지진해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지진 해일에 의한 피해입니다. 여러분 언제 잘 알고 있어요? 2011년 일본 대지진 아시죠?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를 차마 못했어요. 2011년 일본 대지진에서 제일 정말 눈여겨볼 점은 지진 해일이 발생하기 직전 도로마다 CCTV에서 찍힌 해일 발생 장면이 나옵니다. 자, 2004년 푸켓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이에요. 이 두 지역은 여러분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앞에서 공부한 판의 경계와 관련이 있어서 더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일본 대지진을 보시게 되면요. CCTV에서 찍힌 여러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일본은요. 여러분 이미 공부한 것처럼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지 않은데 일본 지진과 화산이 굉장히 빈번하다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단단하게 지진 대비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건물 같은 경우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2011년 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도 지진 자체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죠. 해일에 의한 지진입니다. 말 그대로 지진 해일에 관한.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리고 해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시 전역을 덮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2004년 같은 경우에는 푸켓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파도 높이,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하면 파고예요. 파고가 조금 진할수록 높은 겁니다. 보시면요. 조금 진한 색이 모두 육지 가까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즉 지진 해일 같은 경우에는 천해파이기 때문에 육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해수면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됐죠? 자, 이 두 지역은요. 어떤 관점으로 정리해야 될까? 판의 경계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정리할게요. 자, 지진 해일이 왜 발생하느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해저의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발생한다고 했죠. 사실은 화산 활동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화산이 발생할 때 항상 지진을 동반을 하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해저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그럼 해저 지진과 화산에서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인가? 지진이 발생하면요. 단층이 형성이 됩니다. 단층이 뭐예요? 지층이 툭 끊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한반도 지질에서 변성암 지질 구조할 때 했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단층의 종류에는요. 수직이동 단층이 있고요. 수평이동 단층이 있습니다. 수평이동 단층.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면 수직이동 단층에는 역단층과 정단층이 있어요. 수평이동 단층에 바로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배웠던 변환 단층이 있습니다. 변환 단층. 수직이동 단층은 지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수평이동 단층은 지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진해일은 어디서 발생할까? 수직이동입니다. 수직이동 중에서도 특히 역단층에서 잘 발생을 해요. 지금 두 지역이 어딜까? 발전할게요. 자, 지진해일은 해저 지진 혹은 단층에서 나타나는데 수직이동 단층에서 나타난다. 왜 선생님이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번째, 지금 언급한 일본. 그러면 두 번째로 언급한 지역이 어디에 가까우냐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각각이
어디서 우리가 판의 경계로 정리했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해구가 있죠, 판의 경계로. 인도네시아에 뭐가 있었죠? 네, 자바 해구와 수마트라 호상열도입니다. 수마트라 호상열도. 이 두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지진과 화산이 활발해요. 무슨형 경계로 둘 다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 중에서 무슨형에 접근하죠? 섭입형이에요. 모두 해구가 나타나죠. 그럼 이거야. 수렴형은 판과 판이 만나죠. 지층이 무엇에 의해서? 횡압력에 의해서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툭 끊어져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역단층입니다. 지금 일본과 인도네시아, 즉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 미는 힘, 횡압력에서 나타나는 역단층에서 거대한 해일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됐죠? 이 지진 해일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금 한 것처럼 앞에서 했던 판의 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는 대기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해일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아주 큰 원인으로 지금처럼 해저 지진도 있지만 폭풍 해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폭풍 해일. 다시 말해 거대한 저기압이 다가왔을 때 해수면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뭘까? 당연히 지진 해일과 무엇을? 폭풍 해일을 비교하겠죠. 폭풍 해일.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진 파트 중에서는 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나타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두 가지 관점, 판의 경계와 연결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대기 파트에서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부할 태풍, 태풍으로 해서 나타나는 폭풍해일 비교해서 정리하는 관점으로 지진해일이 중요하게 다뤄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왜 지진해일, 일본 대지진과 2004년 푸켓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을 언급하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지진 파트를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이미 우리가 지진이 왜 발생하고 진원, 진앙이 무엇이고 지진파가 무엇이고 지진 세계가 무엇인지 다 정리했고요.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는 화산 활동으로 인한 재해입니다. 마찬가지. 화산이 빵 하고 터졌어요. 인명 재산 피해가 나타났어요. 그런 관점으로 정리 안 하는 거 아시죠? 자, 앞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화산이 빵 하고 터졌어. 화산 활동이 뭐예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하는 것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재해 측면으로 살펴본다고 했죠? 그럼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화산 분출물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1번, 2번, 3번. 화산이 빵 하고 터지면요. 기체, 고체, 액체가 모두 나옵니다. 자, 기체를 우리가 뭐라고 했지? 화산 가스라고 얘기해요. 고체를요? 화산 쇠설물이라고 했죠. 화산 쇠설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했을 때 라바, 용암이라고 했죠. 각각에 의한 재해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건드려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화산가스 중에 대부분은 뭐라고 했죠? 수증기, H2O, 수증기입니다. 그런데 수증기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이제 화산가스로 인한, 즉 화산으로 인한 지진 피해를 보도록 하겠는데 H2O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화산가스가 어떤 성격을 띠죠? 산성입니다. 이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탄소는 약산성이니까 와닿지 않을 거고 이산화황과 같은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직도 화산활동이 나타나는 지역을 가게 되면 황이 굉장히 냄새가 강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한 계란 4개를 먹고 트름을 한 냄새랑 똑같아요. 확 와닿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볼케이노 같은 거 딱 보시게 되면 지진 발생 전, 화산이 뻥 하고 터지기 전 징조로 지진이 자주 나타난다든지 혹은 화산가스의 분출이 많아진다든지 그 화산가스 분출에는 당연히 수증기가 제일 많겠지만 확 티가 나진 않잖아. 그래서 이산화황을 많이 언급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화산가스의 대부분이 산성이라는 거예요. 수증기를 제외하면. 그럼 봐요. 이 가스들이 비가 내릴 때 녹아서 내리면 무슨 비가 되는 거야? 산성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토양이 어떻게 되지? 산성화가 되겠죠.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화산 세설물 볼게요. 화산 세설물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랬지. 진, 재, 력, 암계 앞에 화산자 다 생략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화산재. 자, 선생님이 화산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정리할게요. 화산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산재가 퇴적이 되면요. 응회암이라는 퇴적암을 형성합니다. 응회암. 두 번째는 화산재는 입자가 굉장히 작다고 했어. 이런 입자가 작은 것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오래 머물러 있어. 얇은 막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얇은 막을 형성해서 햇빛 투과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화산재가 무려 성층권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무슨 효과? 기온 하강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곧 언급하겠지만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요. 화산이 빵 하고 터지고 그 다음에 무려 평균 온도가 0.5도나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온도예요. 됐죠? 마지막으로는 화산재가 천년 만년 하늘에 떠 있지 않겠죠. 이제 내려와 바닥으로. 그러면 비옥한 화산성 토양을 형성합니다. 방금 언급한 피나투보 화산은요, 딱 화산 폭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이런 효과보다는 기온 하강 이런 것보다는 이제 비옥한 화산성 토양으로 인한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그렇죠? 그 이탈리아 가게 되시면 나폴리도 그래요. 화산 활동이 있는데도 인구 밀도가 높은 건 화산이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할까? 화산재 효과, 기온 하강 첫 번째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있습니다. 이런 화산재가 빗물과 섞여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뜨겁겠죠? 빠르겠죠? 그런 걸 화산 이류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선생님이 화산 세설물과 관련된 지질재를 체크해 볼 거예요. 그 다음 용암. 자, 용암은 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iO2 함량에 따라서 나누죠. SiO2 함량이 적은 것과 많은 것. 적은 것이 무엇이다? 현무암질 용암. 현무암질 용암과 많은 게 뭐라고 있죠? 유문암질 용암. 용암의 성격이 달라요. 즉 유동성이 크고요. 점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도 틀립니다.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어떤 느낌이냐면 용암이 퐁퐁 샘솟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현무암질 용암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냥 뜨거운 용암이 지나간 지역이 전소되거나 화재가 나타나거나 이 정도로 끝나요. 비교적 피해가 적은 겁니다. 그런데 유문암질 같은 경우 뭐라 그랬죠? 점성이 커서 화산가스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빵빵 터진다고요. 그럼 여기 피해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물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화산가스에 의한 재해, 화산 세설물에 의한 재해, 용암에 의한 재해를 살펴볼 거예요. 이제 어떤 측면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볼게요. 자, 화산의 피해입니다. 뭘까? 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화산 세설물에 의한 재해입니다. 자, 1번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화산재에 의한 피해.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화산 활동이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가까운 일본에서 화산이 꽝 하고 폭발했을 때 우산 쓰고 다니는 거 맞죠?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네, 화산재에 의한 피해입니다. 식물의 광합성이 저하되는 건 기본이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기온의 하강.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화산 세설물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은 화산재에 의한 피해.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화산 이류라고 나와요. 화산 이류. 화산 이류를 굳이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럼 화산 이류는요. 화산재와 무엇이? 빗물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빗물이. 그래서 화산재가 쌓인 곳에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많은 화산재가 쭉 빠른 속도로 급류를 형성하면서 나타낸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화산 쇠설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짧게 얘기해서 화세류라고 합니다. 화세류. 이것 피해도 만만치 않아요. 이 피해도 굉장합니다.
화산 쇄설류, 화쇄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화산이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화산 쇄설물과 가스가 디범벅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 100도씨에 뜨겁게 달구어진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마구잡이로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날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산 쇄설물 피해, 그러면 화산 이류, 화산 쇄설물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산 쇄설류, 화산 이류 하면 딱 생각나는 동네 하나 있죠. 폼페이의 멸망. 네. 이 베수비오,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이 꽝 하고 폭발했을 때 이런 화산 쇄설물에 의한 피해로 폼페이 자체가 멸망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화산가스입니다. 화산가스. 화산가스. 자, 앞에서 했던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산가스 중에서 대부분이 무엇이다? 산성. 지금 나와 있는 게 니오즈. 사실 여러분 니오즈는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 니오스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교재는 니오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오즈 호수 부근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그마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수온이 상승하면 알고 계시죠? 기체의 용해도와 무엇은? 수온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런 거야. 마그마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마그마 열에 의해서 주변에 암석이라든지 물이 달궈지겠죠. 그럼 그 물은 따뜻하기 때문에 용해도가 떨어져요. 즉 기체들이 녹아있기보다는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 니오즈 화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산 폭발하기 직전에 많은 가스가 배출되잖아요. 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었는데 이게 골짜기예요, 여러분.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무겁잖아요. 이게 골짜기에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00명 가까이가 질식사를 한 사건이 바로 니오스 호수에서 화산가스에 의한 피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산성. 이산화탄소긴 하지만 뭘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냐면 일산화탄소 중독 생각하셔도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화산가스에 의한 피해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비가 되면 뭐가 된다? 토양의 산성화 피해까지도 생각해 주셔야 되죠. 화산가스 피해. 됐죠? 그래서 화산가스 피해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나머지 볼게요. 용암. 자, 용암에 의한 피해는요. 처음에 분출형과 폭발형이 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용암에는 SiO2 함량이 달라요. SiO2 함량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점성이 달라지죠. 점성이 달라지면 용암 안에 가스 함량이 달랍니다. 가스 함량이 달라집니다. 화산가스의 함량.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현무암질 용암입니다. 현무암질 용암. 두 번째가 유문암질이죠. 유문암질 용암. 네, 이미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SiO2 함량이 많아서 점성이 높고 점성이 높아서 가스 함량이 높은 용암이 유문암질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 얘기했죠?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화산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유문암질보다는 분출형이라고 해서 조용히 화산활동이 나타나요. 그런데 가스 함량이 많은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폭발적이다,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탄산 음료수가 있을 때 똑같은 강도로 흔들었을 때 하나는 탄산가스의 함량이 높고 하나는 탄산가스 함량이 적다면, 즉 한쪽이 가스 함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똑같은 강도, 즉 충격을 줬을 때 뚜껑을 딱 열면 가스 함량이 큰 것이 훨씬 빵 하고 터진다고 했죠. 유문암질이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면요, 화산 활동인데도 피해 양상이 좀 틀립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가 주로 용암류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유문암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까? 화산가스 함량이 크기 때문에 화산 쇄설물에 의한 피해가 큽니다. 화산 쇄설물이 뭐라고 했지? 화산이 폭발하거나 화산가스에 의해서 작게 부서진 암석들의 조각을 입자의 크기대로 나눈 게 화산 쇄설물입니다. 따라서
화산가스의 함량이 크면 화산 쇄설물의 종류도 많아지기 때문에 폭발형일 때는 화산재 혹은 화산 쇄설물에 의한 화쇄류, 화산 이류에 의한 피해가 크다고요.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 아시겠죠? 아이슬란드 생각해 보세요.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빵 하고 터졌을 때 그 화산은 위쪽에 눈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이 녹아서 용암에 의해서 마그마에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가스로 활동함에 따라서 빵 터졌어요. 그 화산재가 성층권을 넘어서 뭘 타고 바람을 타고 유럽 전역을 덮게 됩니다. 뭐가 나타났죠? 유럽의 항공대란이 나타났죠. 유문함줄 형태로, 즉 가스 함량이 많은 화산이 폭발할 때는요,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기온 하강은 물론이고 항공기 운항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화산 쇄설료, 화쇄류, 화산 이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다, 온도가 높다, 그래서 피해가 크다는 거, 대표적인 거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 멸망했다는 거,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분류로 나눠서 정리할 거. 그럼 이제 화산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성격을 더 이상 순상화산 혹은 종상화산을 비교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똑같은 화산이 폭발해도 어떻게 재해가 다른지를 비교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졌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화산에 의한 피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화산이 빵 하고 터지기 직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화산이 분출한다는 건 지하 깊은 곳에서 용암이 마그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전조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진이 발생하는 걸 예측하기는 진짜로 쉽지가 않아요.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화산은 지진보다는 그 예측이 조금은 수월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는 굉장히 지진의 빈도가 높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지진의 강도도 점점점 강해지겠죠. 자, 우리가 백두산의 폭발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백두산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의 횟수.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지진 발생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굉장히 발생 빈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봐서 곧 폭발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폭발이 임박했다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폭발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됐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화산은 여러분 마그마가 상승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 지각이 팽창이 되면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할 건 화산이 폭발할 때는 선생님이 사실상 기체액체 고체, 화산가스, 화산쇄설, 용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시간 간격을 준다면 가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쇄설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암입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임박하면요. 화산가스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됐죠? 그러면 이런 거지. 지금 한참 활동을 하는 활화산인데 지진 발생이 예사롭지 않다. 화산가스 함량도 화산가스의 분출량도 엄청나구나. 이 백두산은요. 폭발하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의 100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위력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귀엽잖아요. 작은 편이잖아. 제주도 빼고 모두 이 피해 영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산가스의 함량도 커지는 것들 주목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마그마가 올라오잖아.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암석의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혹은 화산 부근에 있는 호수의 온도들, 수온이 모두 올라갑니다.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화산, 마그마 상승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뭐 있지? 지열발전입니다. 지열발전. 이 마그마가 상승했을 때 온도가 이 지역에서 평균 물의 온도가 180도씨예요. 물이 100도에씩 끓는데. 그러면 이런 마그마가 상승하는 지역, 마그마 폭발이 임박하면 어떨까? 지표 부근에 열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어떤 현상도 있냐면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요. 지형의 변화. 마그마가 상승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 지형이었던 게 마찬가지. 열과 압력에서 부피 팽창이 나타나죠.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훨씬 좀 가파르게 되겠죠. 훨씬 가파르게 되겠죠. 무엇에 따라서? 마그마 상승에 따라서. 그래서 화산활동 전조 현상은 결국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기 때문에 마그마 상승과 관련된 거 모두 보시면 돼요. 온도, 그 다음에 가스 함량, 지진의 빈도, 그 다음에 지형 변화. 이런 것들로 곧 화산이 폭발하겠구나, 폭발하지 않았구나. 전조 현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지진보다는 화산 폭발을 조금 더 예측하는 지표가 정확한 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화산은 과연 재해만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화산 폭발을 하는, 지금도 화산 활동을 하는 지역에도 인구 밀도가 높은 일본을 생각해 보세요. 장점이 있죠. 첫 번째 빼놓을 수 없는 게 관광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온천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친환경 에너지에서 뭐라 그랬지? 마그마 상승을 해서 이 열을 이용하는 지열 발전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 없죠. 마그마 상승이 없으니까, 화산 활동이 없으니까. 어느 나라 유명하다 그랬습니까? 아이슬란드나 뉴질랜드. 지열 발전 유명합니다. 또 하나는 비옥한 화산성 토양. 이 하와이가 화산 활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비옥한 화산성 토양으로 커피 재배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피나투보 얘기했죠. 피나투보가 화산 폭발하고 엄청나게 많은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다음 해까지 온도가 0.5도 떨어졌죠. 그 많은 화산재가 다 내려앉아서 비옥한 화산성 토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필리핀 피나투보가 찜질방으로 그렇게 유명하대요. 너무 토양이 좋아서. 그리고 그 찜질방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지구과학 선생님도 이번에 필리핀 피나투보를 다녀오셨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화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재해만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사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태는 항상 앞에 산사태를 넣으시면 이해하는 데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종류 있죠. 사태의 종류.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만 정리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되죠. 사태의 종류 중에서 유동에 해당되는 흐름, 토성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빨라요. 급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내리죠. 장마철, 집중호우 때 물을 많이 머금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을 흐름, 토성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 파트에는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 해일 하나만 기억하세요. 쓰나미. 그래서 원인은 해저의 지진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해안가로 오면 속도 감소하고 파고가 높아진다는 거, 요건 꼭 기억합니다. 더불어 어디랑 연결을 지어야 된다고요? 판 구조론, 다른 단원과 연결 지을 것, 그 다음에 어떤 해일, 태풍 공부할 때 폭풍 해일 같이 정리하세요. 그러면 왜 지진 해일이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해일이 천해파다. 이 영역은 지구과학 2까지 넘어가니까 선생님이 왜 속도가 느려지는지를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천해파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질수록 속도가 늦어져요. 그 수식까지는 언급하지 않고요. 요거는 2의 내용이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산재해는요. 중요해요. 현무암질과 누구를 비교해야 되지? 유문암질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4가지 다 정리하셔야 돼요. SiO2 함량이 높은 것은 무엇이냐? 점성이 높은 것은 무엇이냐? 유동성이 큰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온도가 큰 것은 무엇이냐? 이걸 앞에서 화산활동한 거, 지금 제 파트 정리한 거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됐죠? 4개의 카테고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현무암질은 용암류, 유문암질은 화산가스와 화산세설물, 그래서 화쇄류의 피해가 크다. 왜? 유문암질이 점성이 크고 SiO2 함량이 크고 가스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가스 함량이 어떠하다? 높다 정리하시면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됐어. 지진이랑 화산은 판의 경계에서 지각변동 양상이나 제 파트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정리 다 마무리 됐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20쪽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봤을 때 선생님이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4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떠올려서 생각을 하세요. 사태 발생은 사면의 안정도에 따라서 좌우가 된대요. 그러면 안정도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안식각이 크다. 이 말은 사태 발생의 확률이 낮아진다. 이 말은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는 안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해서 뭐가 발생한다는 말이야.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만 찾으면 돼요. 첫 번째, 경사도가 증가한다. 경사가 증가하면 사태 발생률이 크겠지. 그 다음에 고화되지 않은 물질의 퇴적. 말이 어렵죠? 고화되지 않았다. 즉 물기를 머물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후와 식생의 변화. 식물이나 기후, 즉 비가 많이 오는 기후다. 당연히 사태 발생이 높아지겠죠. 4번, 지하 수면의 하강. 지하 수면의 하강. 자, 보세요. 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가장 큰 특징은요, 경사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경사가 커질 때. 두 번째는 물의 함량이 커질 때요. 물의 함량이 과하게 많아질 때. 그런데 지하 수면이 하강을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물의 함량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지하 수면이 하강을 한다는 건 안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다? 안정도가 높아지는 방향, 즉 사태 발생 확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마지막 볼게요. 풍화에 의한 지형의 균열. 이 사태는 기본적으로 풍화가 활발할 수 있는 지역, 약한 곳을 틈을 가지고 나타나겠죠. 그래서 풍화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전리라든지 단층면을 기준으로 풍화가 활발하고 그 지역을 기점으로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내용을 보게 되면 해저 지진에 의한 지진 해일 발생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역시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 했던 해일 다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지진 해일이 바닷물을 위로 밀어 파도가 발생한다. 옳은 설명이죠. 2번, 단층 활동이 수평 방향보다 수직 방향으로 발달할 때 파고가 높아진다.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정단층, 역단층처럼 수직으로 발달할 때 훨씬 잘 나타난다고 했죠. 3번, 해파는 수심이 깊은 바다에선 파장이 길어 이동 속도가 빠르다. 요거 어렵죠. 해파, 천해파, 심해파로 나눕니다. 3번 패스하고 4번 넘어갈게요. 4번, 발생 직전 연안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썰물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높은 것을 대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5번 볼게요. 내륙에 접근할수록 속도는 점차 빨라지며 물의 높이가 급증한다. 선생님 뭐라 그랬죠?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모든 에너지를 파고로 준다고 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선생님이 지구과학 원 수준에서 언급하지 않은데요. 천해파와 심해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두 천해파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내용,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파장이 길고 이동 속도가 빠르다. 말을 바꾸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파장이 짧아지고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죠. 천해파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3번 옳은 설명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질제까지 마무리해 봤는데요. 3시간 정도는 조금 편안하게 다가오셨죠? 그러니 문제 꼭 풀어오셔서 내신 기초, 실력 향상 문제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표의 변화, 지질제의 3번째 시간으로 내신 기초 문제와 실력 향상 문제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